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론은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불신이라는 말이 꼬리표처럼 붙게 되었습니다. 군사 독재 정부 아래에서는 권력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언론의 중요 과제였다면 지금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전혀 다른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오는 뉴스에서부터 대형 참사 보도에 이르기까지 언론은 포탈 조회수에 함몰되어 자극적인 보도를 일삼거나 과도한 정파성과 진영 논리에 빠져들게 되어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공론의 장으로서 언론의 위기는 곧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런 상황에 대한 반성과 수정의 요구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새로운 저널리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언론이 마주한 위기 상황을 점검해보고 그 대안으로서 솔루션 저널리즘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역할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이정환 미디어오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천용길 뉴스민 대표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언론의 위기라는 것은 여러 영역에 계신 분들이 동시에 동의하고 계신데 최근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가 있었습니다. 12구 참사 보도 방식을 놓고도 많은 비판이 나왔는데요. 먼저 최근에 일어난 일이니만큼 12구 참사 보도에 대한 것을 잠깐 짚어보는 과정에서 우리 언론의 위기가 어떤 것인지 가장 최근의 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정환 대표 말씀 주실까요? 무슨 문제가 있었고 어떤 언론 현상이 이런 참사 보도에 특히 어떤 문제를 노출시켰는지 먼저 말씀 좀 주십시오. 네, 첫째, 속보 경쟁과 충격적인 현장 영상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급박한 상황에서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그런 그 구조 노력의 과정을 이 생중계로 내보냈고요. 그 과정을 지켜보던 많은 분들이 아마 충격과 아직도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네. 둘째, 재난 보도 준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사회의 혼란이나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재난 수습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 등의 개인 인권을 침해한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그런 준칙이 지켜지지 않았죠. 네. 실제로 유족들에게 스토킹에 가까운 그런 취재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셋째, 확인되지 않은 보도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유명 아이돌이 나타나서 갑자기 인파가 몰렸다라거나 이 토끼 머리띠를 한 청년이 주범이다라는 커뮤니티 게시물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포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본질과 거리가 먼 보도들이었고요. 이 충격과 슬픔에 국민들이 머물도록 만들고 정작 이 사건에서 어떤 교훈을 얻고 우리가 한 단계 사회가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겪고 난 뒤에 상당 부분 반성과 학계는 물론이고 현장에 있는 기자들 함께 보도 준칙도 마련하고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여러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벌어졌습니다. 네. 천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점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게 언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언론의 범위 자체가 이전과는 좀 많이 달라졌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드러낸 보도들이 나타난 양상을 보면 공중파 방송이나 일간 신문도 있지만 이 새롭게 나타난 이 매체들이 등장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 개입을 하고 이 정정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비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언론사가 이 재난 보도 준칙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이 보도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원칙이 좀 세워지지 않았다. 네. 일례로 한 인터넷 매체가 창간을 하면서 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게 됐는데 네. 여기에 대한 비판이 있자 소위 기존 레거시 매체들이 유가족들의 기자회견 장면에 대해서도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보도를 했거든요. 네. 이 스스로 공중의 앞에서 이 희생자 유가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한 이유는 앞서 희생자 명단 공개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까 봐 스스로 우려를 한 건데 이게 원칙과 기준 자체가 언론사 내부에 좀 모호해졌다라고 네. 한 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언론사들이 사실은 이전과 다른 전통적인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절차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럴 수 있는 장치들과
소양 교육도 어떻게 보면 진행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미디어 환경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 들으면 언론에 대한 질적인 차별, 전통 언론, 레거시 미디어가 아니면 언론이 아니다라고 들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 않은 언론도 많은데 말이죠. 그러면 또 역설적으로 또 제가 그 이 대표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언론이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고 막 질타를 하는데 이 대표 보시기에 지금 기존의 언론이 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언론은 과연 컨트롤 타워가 있게 질서정연하게 보도 준칙에 따라서 진행이 됐다고 보십니까? 사실 현장에서 궁금한 것들을 막 쏟아내는 과정에서 갑자기 카메라를 중단시킬 수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과거 여러 이제 비슷한 사례들을 보면 충격적인 영상을 언제 카메라 기자가 끌 것인가, 그리고 현장 스튜디오에서 어디까지 방송을 내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런 판단하기 쉽지 않은 굉장히 네. 급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네. 사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거치고 난 다음에 우리 그동안 보도를 돌아보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어떻게 다시 우리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 이 사고 그리고 이런 큰 사건을 거치면서 나타났던 비판에 대한 계속 수정하고 이렇게 시스템을 보완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죠. 사실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늘 실수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실수를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참사가 일어나면 항상 이거 누가 예상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 장관부터 해서 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언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언제 이런 상황인 줄 알고 어떻게 하지? 작동이 안 됐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그렇다면 해외 언론 역시 이런 부분에 마찬가지였습니까? 저는 좀 눈여겨봤던 게 우리 이태원 참사를 보도했던 일본 매체들의 보도였습니다. 네. 일본 매체들 같은 경우에는 헬로윈 행사가 있기 전부터 이 밀집에 대한 우려들을 좀 보도했었고 이후에 이태원에서 이 참사가 일어나자 실제 일본에서 이렇게 밀집된 공간에 어느 정도의 사람이 모이면 이 압박 강도가 높아지는지 이런 걸 테스트하고 이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아주 주안점을 뒀거든요. 네. 근데 우리 언론 같은 경우에는 누구 탓인가, 누구의 잘못인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후에 시민들이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좀 해법을 제시하는 데는 조금은 소극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봐도 사실은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이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 부분 지난번에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언론들이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또 반복이 됐다는 게 문제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이 이 위기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제 기성 언론, 지배적인 언론들이 이 경제적인 수익 창출이나 이런 거 면에서 위기라는 얘기는 워낙 오래됐지만 그것 말고 언론의 본연의 자세에서 위기,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위기라는 말이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 얘기 제일 처음 나온 우리가 익숙한 용어죠. 이제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용어처럼 됐는데 기레기,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인데 이게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부터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더니 이제는 인터넷상에서는 인터넷이 말을 좀 매콤하게 세게 한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기덕이라는 말이 이제 쓰인다고 합니다. 청 기자, 기덕이 뭔지 아시죠? 네. 뭐가 이 합쳐진 말입니까? 구대기. 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참혹한 상황이죠. 기자와 구대기. 기자나 구대기나 별로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면 우리 한국 언론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자유도는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편이라고 하는데 최상위 수준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언론의 자유도는. 그런데 우리 언론의 신뢰도는 아주 낮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이전 네. 기레기라는 단어가 확산되는 역사적 맥락을 보면 광우병 촛불 집회 때 처음 그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 광장에 있는 시민들이 볼 때는 언론이 우리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식이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세월호 사고 때 이제 기레기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많이 쓰기 시작했고 세 번째는 조국 청문회 이후입니다. 언론이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시민들의 확증 편향이 갈수록 강화된 그런 계기였고요. 언론 보도에도 문제 있었지만 이 언론이 토론을 중재하고 논의를 진전시키기보다는 이 갈등을 부추기고 그리고 갈등에 편승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반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돌아보면 좋은 기사를 쓰면 독자들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근본적으로 이 뉴스를 외면하는 현상
그리고 뉴스를 읽지도 않고 비난하거나 제목만 보고 바로 내려가서 댓글을 악플을 다는 그런 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정말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언론이 독자들을 가르치려는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맥락을 풀어서 설명하고 사안의 이면을 파헤치고 폭넓게 이 공유하는 취재 과정을 폭넓게 공유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고요. 신뢰는 구축하기는 어렵지만 한번 무너진 건 금방이죠. 그리고 그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건 처음에 신뢰를 쌓는 과정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좋은 그 언론이 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체질 개선, 그다음에 기본적인 자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한편 수용자들은 변하고 있단 말이죠. 그 변화하는 수용자들의 입맛을 바꾼 가장 그 큰 이유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포털입니다. 네. 이 포털 사이트의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해서요. 나름 여러 가지 수정들을 통해서 본인들은 이 영향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겠다고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실제로는 과연 그런가 이런 의문이 많은데 이 포털의 영향력 때문에 클릭수 경쟁을 하고 언론이 기본적으로 기사를 쓰는 방식, 그다음에 제목을 다는 방식, 그다음에 기사가 될 만하다고 기사거리를 고르는 방식마저도 바뀐 것 같은데 현장에서 청 기자 보시기에 포털이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포털 사이트, 포털 내부적으로도 이걸 좀 정하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또 나름 좋은 기사를 썼다고 생각해서 저희 기사를 이 포털에 송고를 했지만 거의 조회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은 이 검색어, 실시간 검색어라고 하는 부분은 포털이 이제 폐지를 했는데 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자극적으로 볼 수 있는 제목과 내용을 달 것인가 집중적으로 언론이 여기에 좀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언론사 스스로 하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을까. 네. 한때는 이 포털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제는 언론이 이 스스로 그 역할을 정하지 않으면 이 포털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키기에는 어려운 단계까지 왔다고 봅니다. 네, 시작은 포털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특성이 유도를 한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포털이 나름 그렇지 않은 쪽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언론이 언론사에서 이제 기사를 쓸 때 매콤한 제목을 달아서 근데 그쪽으로 유도를 한다는 말씀인데 솔직히 그 조금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네, 저희가 한 가지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단독 보도를 한 번도 단 적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딘가에서 시민들 개개인 누군가는 알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이걸 잘 정리하고 이면을 보여주는 것이지 뭔가 내가 처음 봤어 이렇게 충격적인 내용이 처음 보도됐어라고 하는 욕심에 한번 맛들리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살짝 한번 바꾸고 네. 오겠습니다. 한번 자극적으로 해볼까 유혹을 느낀 적은 없습니까? 있었습니다. 언제 그렇죠? 네, 저희가 2016년에 경북 성주군에 사드 배치가 네. 일어났을 때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와 성주 군민의 차량이 이 충돌 사고가 일어나면서 이 보도를 처음 했는데 저희 서버가 다운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단독을 달았으면 훨씬 더 조회수가 올라가지 않았을까 욕심을 가진 적은 있는데 그동안 지켜왔던 원칙을 한번 저버리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쉬워지지 않을까. 그다음 진짜 단독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네. 단독이란 말을 그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네. 달지 않았다. 네. 자, 그러면 다른 데는 실제로 단독 보도도 아니고 단독이 달 만큼 한 기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단독을 단다는 말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포털에서는 일종의 미끼, 낚시 이런 것 때문에 전체에 좋은 뉴스가 유통될 수 있는 시장을 왜곡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것 이외에 지금 언론의 사람들이 염증을 느끼는 또 다른 이유는 그런 자극적인 보도, 시시껄렁한 뉴스를 단독으로 해서 기사 전체의 생태계의 흐름을 흐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언론이 객관적이고
이건 학계에서도 굉장히 논쟁거리입니다만 언론의 다른 객관적인 보도 이외에 사설이라든지 칼럼이라든지는 얼마든지 당파성을 띌 수도 있고 띄는 게 오히려 좋다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이 논쟁의 대상입니다만 우리 언론을 보고 시청자들이 굉장히 독자들이 환멸을 느끼는 이유는 아예 이 기관지 같이 한 정당의 소속 기관지처럼 이렇게 너무나 표가 나오고 오히려는 때로는 그 객관적인 사실마저도 일부러 외면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뭐 과도한 정파성, 편향성 어떻게 보십니까? 앞선 질문하고 연결시켜서 볼 수 있을 텐데요. 한국은 포털 의존도가 굉장히 뉴스 유통에서 높고요. 네. 그래서 하루에 포털에 유통되는 기사가 한 3만 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 실제로 많이 읽히는 기사, 공론장에서 화제가 될 만한 기사들은 300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300건의 기사들이 대부분 다 어떤 굉장히 충격적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선정적인 기사들 중심으로 발생 사건 중심으로 유통이 되고 애초에 포털의 알고리즘이 정말 좋은 기사를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많이 읽힐 것 같은 기사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애초에 설계가 돼 있단 말이죠. 네. 거기서 언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극적 기사를 만들거나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과도한 정파성이나 편향성을 드러내는 기사들이 오히려 우리 편 독자들을 끌어모으기에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식이라는 게 오랫동안 학습된 결과인 거죠. 네. 이 우리 편과 남의 편을 가르는 언론 보도 그리고 이 정의와 진실을 명확하게 가를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편향되게 재단해가지고 딱 그 독자들에게 가르치려 드는 태도 그런 이분법적인 태도가 오히려 언론의 불신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는데요. 네. 이 독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지만 독자들 역시 우리 편 언론을 찾아다니게 만들고 나와 의견이 다른 언론사들을 배척하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기사를 더 읽지 않게 되고 기사 읽으면서 더 불편하게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사회 전체가 실체적 진실에서 멀어지게 되면서 저널리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언론 전체 그리고 공론장 전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네. 한국 사회가 지난 5년 사이에 이런 그 갈등의 골이 좀 더 깊어지고 있는 게 심각한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표 보시기에는 그래요. 지금 언론이 이 불편 부당은 사실은 그것은 그 과학에도 없는 얘기니까요. 뭐 안 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기자들이 수행해온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들여서 이 팩트에 가장 근접하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보도하면 우리 편만 보는 게 차라리 낫다고 한쪽의 입장에 치우쳐서 쓰는 기사보다 오히려 독자가 덜 옵니까? 이게 좋은 언론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예를 들면 김어준 유의 방송이라든가 낙검수라든가 아니면 특정 정당의 이 우호적인 그런 기사들을 쏟아낼 때 당장은 독자들을 끌어모으거나 아니면 열성적인 독자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국은 독자군을 굉장히 협소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전반적으로 저널리즘 신뢰를 떨어뜨려서 언론 전반에 대한 언론의 영향력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네. 그런 결과로 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균형과 밸런스보다는 차라리 한쪽에 세게 보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도움이 된다는 학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성과 객관주의를 구분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언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 그다음에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강하게 주장해야 될 때는 주장해야 되는 거죠. 기계적 균형에 머물러서는 안 되지만 네. 그렇지만 어떤 주장이나 어떤 사실을 보도할 때는 철저하게 객관성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 그 중심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언론이 자기 데스크들과 기자들과의 수기를 통해 갖고 이쪽 방향이 맞다고 제시하는 것은 편향적인 게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수기나 이 논의를 거치기 전에 저쪽의 말이면 일단 저쪽의 말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과도한 정파성이라고 우리가 지적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언론 자유 지수가 한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이거 뭐 엄청나게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세계 70위까지 떨어졌는데요. 물론 이 언론 자유 지수 자체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안 하는 분위기도 좀 정치권 일부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수 자체가 편향됐다고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당시에는 공영방송에 대한 정보 통제가 문제됐는데 최근 또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또 이슈로 공영방송이 슬슬 또 문제 가운데 서고 있는데 뭐 민주당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어쨌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권력과 언론은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질문이지만 한번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천 기자, 언론과 권력의 관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 언론은 이 권력을 사유하지 않도록 그리고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공영방송에 대해서 특히 KBS와 MBC 그리고 뭐 최근에 YTN까지 이 부분들의 지배 구조에 대해서 이 공공성을 좀 강화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핵심은 그러면 언론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 사회적 합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권력에 대해서 감시를 하려면 좀 편한 말로 이 돈줄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라고 네. 하는 부분인데 이게 우리 지역으로 오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와 언론 간의 관계에서도 이 부분이 계속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사실 법과 제도적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정부가 드러내고 있는 모습도 문제지만 지난 정부가 언론 자유를 중시하면서도 이 법 개정에 있어서는 좀 소극적이었던 부분도 저는 한편으로는 책임이 좀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좀 소극적이 아니고 많이 소극적이었죠. 네. 그때는 이제 입장이 다르니까 지금 뭐 어떤 방향에서 뭐 좋은 얘기를 하면서 법 개정을 얘기하고 공영방송을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뜻이 있는 사람들도 비웃는 이유가 그렇게 중요하고 해야 되는 거면 할 수 있을 때 하지 왜 그때는 안 했냐 이런 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게 언론과 권력은 역시 정말 피곤한 관계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대표 보시기에는 그 내부의 언론사 내부의 얘기들 권력 관계 내부의 권력 관계와 권력과 언론 관계도 이렇게 많은 취재를 하는 매체가 미디어오늘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그 MBC 이용마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 당시 대통령 만나서 그 유언처럼 남긴 말이 정부가 대통령이 사장을 선임하는 구조로 바꿔야 된다라고 정말 안타깝게 절박하게 요구를 했지만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래서 사실은 그 결단을 내려서 대통령이 방송사 사장을 선임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만들고 법을 바꿨어야 됐습니다. 네. 지금 와서 바꾸려고 하니까 또 힘들게 되고요. 사실 또 이제 그런 뭐 정권이 선의로 뭔가를 바꿔주기를 요구하는 것보다 언론 노동자들, 언론인들이 먼저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어떤 이제 선제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했어야 된다. 그 시기를 많이 놓쳤죠. 지금이라도 아무튼 계속 그런 부분들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독립을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경제적 자립, 언론이 건강한 그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어떤 변신과 혁신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왜곡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힘에 쏠리게 되는, 힘에 의존하게 되는 그런 구조들을 바꾸기 위해서 정말 언론 개혁이라는 지난한 과제에 대한 그 지금부터라도 근본적인 개혁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최근에 언론과 관계가 긴장 관계고 특히 MBC는 뭐 거의 뭐 전쟁 상황입니다. 보니까 굉장히 그 많은 학계나 현장에서는 충격받았을 얘기가 어떻게 여당의 중요 중진들이 광고 주면 안 된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이걸 공적으로 얘기를 하는가 이 정도면 정말 엄청난 얘기를 들었다는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진행되는 이 긴장 관계 어떻게 보면 시작은 뭐 시작은 다른 데 있겠죠. 있는데 이제 앙금이 쌓여서 이제 폭발한 게 전용기를 타지 못하게 하겠다. 그다음에 대통령은 아예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했죠. 이건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돌아서는 뒤에다 대놓고 기자가 MBC 취재진이 도대체 뭐가 그런 거냐고 이렇게 또 항변 아닌 질문을 했는데 몰상식하고 예의가 없었다. 특히나 이제 왜 이게 본질을 벗어난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디 건방지게 슬리퍼 신고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또 이건 또 아니다. 그래서 약식 회견은 하지 않겠다. 참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면 꼭 이렇게까지 돼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한쪽에서는 언론 길들이기다. 한쪽에서는 정당한 품위를 요구하는 기본적인 어떤 요구사항이 될 수도 있다. 이 입장이 정말 많이 딱 갈리고 있습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이 MBC 기자들에 대해서 기자단이 요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세 가지 요건을 걸면서
이게 여기에 대항하는 다른 언론사들, 기자단의 대응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거는 먼저 우리 천 기자 먼저 말씀을 좀 주실까요? 네, 뭐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 대구시의 상황과 좀 비교해서 네.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청자들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텐데요.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를 두고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와 여당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각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네.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선출직 공직자가 취재 거부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공적인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는 행위다. 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이 경제적인 이유를 가지고 언론을 통제하려고 드는 모습이 이 대구에서도 자주 최근 들어서 나타났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했었던 뭐 연합뉴스, 이 전재료 연합뉴스와 관련해서 구독 시스템 자체가 부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료를 앞으로 지불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내놓기도 했고요. 네. 기자회견장에서 특정 매체를 지칭하면서 거기는 좌파 매체예요. 이렇게 이 기자를 공격하기도 하면서 매체 자체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다. 네.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이 광고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 언론사 길들이게 하는 모습이 사실 대구에서 이 중앙정부보다 더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이런 태도가 권력을 가진 집단들이 공유하고 있어서 이게 사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네. 홍 시장이 말한 거기는 좌파 매체요가 뉴스민 아닙니까? 아닙니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경향신문 기자가 그 뒤에는 홍 시장 들어갈 때 또 뭐라고 한 거 있습니까? 계속 질문을 하니까 신경질을 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뭐 그 신경질이 아니고 네. 보통 기자들은 짜증 섞인 반응 이렇게 얘기하던데 우리 네. 천 기자는 신경질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시네요. 네, 그런 태도가 저는 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언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부분에 지적하신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은데요. 우리 언론학 개론 제일 처음 가르칠 때 언론의 기능, 언론의 역할을 가르칠 때 사실 알파와 오메가가 뭐냐면 환경감시 기능입니다. 이 환경감시가 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기관이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감시하는 것이 언론의 제일 사명이고 기능이라고 가르쳐 왔는데 사적인 거는 물론 아니죠. 공적인 대상이 된 선출직 공공기관 공무원들 이런 분들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공적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환경감시의 대상이라는 걸 부정한다면 언론의 기본적인 기능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참 그거는 취재 거부란 말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립이 개인은 할 수 있죠. 개인은 얼마든지 취재 거부할 수 있지만 공적인 자리는 아닌데 우리 이 대표께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쉽게 말하면 이제 한 언론사에 대해서 시범 케이스처럼 이렇게 제재라든지 전용기를 안 태우는 이런 일이 있으면 이게 언론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바라보는 다른 언론사들의 대응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언론사들마다 자사 이해관계라든가 아니면 뭐 그 성향이라든가 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단결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언론 자유의 심각한 위협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할 책무가 있는 거고 답변해야 될 책무가 있는 분이 답변하지 않는 상황 아니면 취재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특정 언론사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에 이 실제 이번에 전용기 탑승 논란 때도 보면 이 투표까지 했는데도 상당수 언론사들이 그냥 그 비행 전용기를 타고 갔고 네. 심지어 징계를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그걸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그만큼 이제 이게 어떤 정도 정파적인 이슈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단결된 어떤 그런 그 행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말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왜 이런 상황에서 이 정파를 떠나서 언론 자유의 문제, 민주주의 문제로 언론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가라는 건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은데 그것과 별개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MBC의 시청률이 치솟고 있다는 것 네. 그리고
겁박할 수 없는 걸 겁박하려고 하는 시도는 사실 지금은 성공하기 어렵다. 네. 만약에 7, 8년 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실제로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내고 언론인들 불이익을 주면서 이 방송의 논조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일들이 가능했지만 2022년에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국민들이 이렇게 MBC의 또 시청률이 높아지는 것처럼 사실 이건 아무리 권력이 찍어 누리려고 하더라도 이 언론 자유라는 건 이제 민주주의 기본이고 한국 사회가 이 정도까지 진전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언론인 논조가 뒤바뀌는 일은 쉽지 않을 거다. 네. 그리고 일부 언론인들이 이거 가지고 뭐 갈등 양상 아니면 뭐 이 서로 다른 뭐 이 입장 이해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정파적 이해관계 아니면 정당에 대한 지지를 떠나서 언론을 겁박하는 이런 태도가 굉장히 없어 보인다는 거죠. 네. 쫌스러워 보이고 이런 명분에서 도저히 이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정부가 걸고 있다. 네. 그리고 뭐 소송이나 고소 고발로 가더라도 소송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가더라도 결국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이 정당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정부가 이런 그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MBC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옳지 않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칭찬하는 쪽과 비판하는 쪽 둘 다 공이 다른 얘기에는 별로 동의를 하지 않는데 하나 동의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언론이 이대로 좋은가? 그러면 둘 다 아니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동의하거든요. 그러면 언론이 이대로 가는 것은 안 된다. 좀 더 언론이 본연의 역할에 맞는 걸 고민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거는 우리가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하나 얘기가 뭐냐면 이른바 언론은 터뜨리기만 하고 뭐 다 비판만 하고 비난만 하고 그리고 정작 뭐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에 대한 대안 제시가 없다는 것에 다른 모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대안도 같이 고민하는 저널리즘을 한번 만들어 보자가 이제 이른바 말하는 해결책을 가진 저널리즘, 솔루션 저널리즘이라는 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아직은 낯설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나름 다른 분들도 얘기하지만 우리 이 대표님이 이 솔루션 저널리즘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가시고 많은 얘기를 하신 분이니까 솔루션 저널리즘이 뭔지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네. 세상에는 정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고요. 신문을 펼쳐보면 온갖 문제 그리고 세상은 왜 이렇게 시끄럽고 늘 이렇게 사고가 생기고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을까라고 독자들이 뉴스에서 멀어지게 되죠. 냉소하게 되고 체념하게 되죠. 1년에 산업재해로 죽는 사람이 800명이 넘습니다. 비슷비슷한 사고가 늘 반복되는 것 같고 기사를 보면 며칠 전에 본 기사 같은 기사가 또 벌어지죠. 그런데 이 작업장에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딘가에서 어떤 변화가 있어서 어떻게 사고가 줄어들었는가에 대한 이런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텐데 독자들이 볼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거죠. 꿀벌이 사라지면 지구가 뭐 몇 달 뒤에 망한다. 지구가 뭐 멸망한다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이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독자들, 국민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누군가가 뭔가를 해주길 바라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꿀벌이 사라진다는 기사 못지않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디선가 어떤 실험들을 통해서 꿀벌이 다시 돌아왔다더라라는 것 어떻게 돌아왔는가에 대한 기사를 쓰는 것도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를테면 터키에서는 그 꿀벌 농가들에게 지원금을 줘서 이 숲속에 꿀벌들이 좋아하는 나무를 심어서 꿀벌들이 돌아오더라라는 사례가 있었고요. 우리가 세월호 사고 이후에 수확량이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한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과정 문제를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그 뒤로 이제는 그러면 과연 배가 가라앉을 때 승객들이 갑판 위로 올라가서 바다 위로 뛰어내리도록 그렇게 매뉴얼이 바뀌었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솔루션 저널리즘은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저널리즘이고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가능한 것인가를 이야기해 보자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 솔루션 저널리즘이란 말을 들으면 시청자분들이나 잘 뭐 웬만한 분들이 들으시면 이럴 것 같아요. 기자들이 문제 제기하고 비리가 있는 거 찾아내고 이거 하기도 바쁜데 이제는 문제 제기하고 찾아내고 답까지 딱 맞춰서 제시해야 되면 이게
가능할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문제 제기는 언론의 영역이지만 그걸 해결하는 건 전문가와 담당 국가기관 관료 그다음에 이런 쪽의 영역이 아닌가 이런 문제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이제 솔루션 저널리즘에 대한 오해 가운데 하나인데요. 네. 언론은 당연히 질문하고 기록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죠. 문제 해결에 뛰어들라는 게 아니라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문제를 정확히 분석을 하면 그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육하 원칙이라고 하면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솔루션 저널리즘은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네. 그것까지 이야기해야 비로소 문제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자들은 늘 뭔가 문제와 싸우는 게 우리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만 그친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또한 어떤 새로운 형태의 편향이 될 수 있다는 네. 거고요. 현장에서 가장 문제를 많이 고민하는 사람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해결을 무조건 해결책을 내놓으란 얘기가 아니고 네. 단순히 문제 제기 영역을 넘어서서 다른 취재를 통해서 솔루션을 찾아가는 과정을 하더라도 네. 솔루션을 항상 해결책을 염두에 두고 한번 진행해 보자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 현장 얘기를 또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청 기자 보시면 아주 아름다운 얘기고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속보 경쟁,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구조적으로 이게 밥벌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자들에게는 사회로 보면 언론이 건강함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기자 개개인에게 보면 이게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 밥을 버는 중요한 직업으로서의 형태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단 말이죠. 네. 이렇게 되면은 구조적인 문제인 광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 이런 것과 이런 솔루션 저널리즘의 전체적인 방향이 어쩌면 배치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오히려 풀기 위해서는 우리 이정환 대표님이 쓴 문제 해결 저널리즘 책을 보시면 상세히 좀 파악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세 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저 매체의 저런 보도는 이쪽 편 보도야라고 하는데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네. 저는 이 솔루션 저널리즘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일단 그 미디어 오늘에서 저는 몇 년간 연속적으로 했던 이 보도와 이 솔루션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미디어 리터러시 분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미디어 독해력이 떨어지고 있다. 지적은 많이 하는데 그럼 이 독해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 많은 매체들이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오늘에서 실제 이 미디어 독해력을 기르는 교육을 하고 있는 현장도 방문하고 그 방법들을 모아서 이 청소년들의 맞춤형 미디어 리터러시 신문도 발간했습니다. 이걸 실제 기자가 교육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 보완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도 했거든요. 네. 그게 교육 현장에서 또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KBS 대구에서 보도했던 이 GPS와 리어카, 이 박진영 기자가 보도한 내용이었었는데 실제 폐지 줍는 이 노인들이 어떤 방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까지 제시를 하면서 좀 조례 제정, 이 법 개정까지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이전에 만약 문제 해결까지 제시하는 게 기자의 몫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폐지 줍는 노인들이 불쌍하다라는 시각으로만 바라봤을 텐데 한 발 더 나아갔기 네.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그 4년마다 지방 의원들의 국외 공무 출장, 해외 연수와 관련돼서 이 보도를 이어오고 있는데 이 처음에는 해외 연수가 외유성으로 그쳤다라고 보도를 했다면 이어서는 해외 연수 제도가 무엇이 문제인지 제도적으로 의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잘 다녀온 해외 연수의 사례 그 다음에 이 정책이나 조례로 연결되는 사례까지 좀 보여주면서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갖는 게 아니라 효능감을 독자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언론이 해야 된다. 네. 실제 그런 성과들이 저는 언론들이 보이고 있고 이것이 언론의 경제적인 상황을
향상시키는데도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그렇게 배치되는 문제는 아니다. 네. 그런데 특히나 미디어 환경 변화와 관련시켜 보면 이 지점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 언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전체적인 어떤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전통 언론들이 이 뭐 지역 우리 그다음에 한국 전체 또는 더 크게는 세계 전체를 다 확대해봐도 그렇게 만만한 상황이 아니고 힘든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솔루션 저널리즘이 우리 천 대표 말에 따르면 위기를 심화시키거나 혹은 위기에 안 맞는 방식의 저널리즘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어떤 타개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주셨는데 지역 언론과 관련해서 이 솔루션 저널리즘이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이 대표 방금 말씀 천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효능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람들이 뉴스를 보기 너무 힘들어하고 뉴스를 보면 늘 이 괴롭고 불편한 뉴스만 있다. 네. 뉴스를 보고 이렇게 하면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구나라는 효능감을 갖는 것들이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의 영국에서 솔루션 스토리텔링의 기사들이 열동률이 더 높고 더 똑같은 기사를 더 오래 읽고 네. 이 문제에 참여하고 싶다. 이 관련된 기사를 더 찾아보고 싶다는 답변이 늘었고요. 네. 실제 이런 기사에 돈을 내고 싶다는 그런 답변도 또 높았다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솔루션 저널리즘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제가 이제 많이 추천드리는 사례는 프랑스 니스의 니스 마땅이라는 언론사가 있는데요. 2014년에 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서 회사가 문을 닫을 뻔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살렸고요. 살렸는데 이분들이 그 다음에 만든 게 이제 솔루션 저널리즘 해보자 지역에서. 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3가지 주제를 독자들에게 제안을 하고 독자들이 투표를 해서 이걸 한번 취재 봅시다라고 제안을 하면 한 달 동안 취재를 하는 거죠. 지역의 문제들을 철저하게 파고듭니다. 예를 들면 어디 사거리에 교통혼잡이 심한데 이거 해결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주제. 굉장히 손에 잡히는 삶의 문제인 거죠. 시골 마을에 산부인과 병원이 없어서 정말 문제가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한 다른 지역의 사례들이 없는가? 아니면 의사를 데려올 방법이 없는가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제안하고 그걸 기사로 풀어서 독자들이 그걸 보고 야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라고 다시 제안을 하기도 하고요.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취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프랑스 보르도에서 자전거를 무료로 2달 동안 빌려주는 실험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전거 무료 사용 끝나고 난 다음에 절반 정도가 자전거를 직접 구입을 하더라. 그래서 버스를 안 타고 자전거를 타게 되더라. 그런 변화들을 숫자와 데이터 그리고 근거 그리고 한계까지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독자들은 보고 우리 마을에서 이런 걸 한번 해봅시다라고 제안을 또 하게 되는 네. 거고 그걸 중심으로 토론이 또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애틀 타임즈에서는 시애틀의 교육 문제를 몇 년 동안 파고들었고요. 학교 중퇴율을 낮추는 방법이 뭘까라는 사례들을 소개하고 그 사례가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에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도 시애틀처럼 해봅시다라는 사례가 되는 것이고 노숙인이 가장 많은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무려 80개 언론사들이 모여서 노숙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3년 동안 연속 취재를 했습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샌프란시스코의 사례들을 취재를 하는 거죠. 뉴스민에서 만약에 대구의 어떤 사례들을 해결 지향으로 보도를 했다면 그 사례들이 인천이나 서울이나 부산에서 우리도 뉴스민에 보도한 이것처럼 우리 지역에서 이런 걸 해봅시다라고 또 확장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좋은 말씀 주셨는데 우리 지역에서 정 기자 네. 실제로 이런 솔루션 저널리즘 해결책을 찾기 위한 보도 방식, 보도의 방향 전환 이런 것들은 새로운 어떤 언론사가 창간되지 않고도 지금 기존에 존재하는 언론사들이 취재나 보도의 방향만 숙고를 해서 전환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지금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그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될지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 주시죠. 네, 저는 2가지가 갖춰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일단 한 가지 사례를 놓고 보면 코로나19 초창기 때 이 대구 같은 경우에 이 코로나 확산 때문에 상당히 잘 모르는 정보에 대해서 두려워했었는데 이때 사각지대에 있었던 게 이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에 대해서 통계가 잡히지 않고 마스크 보급도 안 되고 백신 접종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사실 방역 체계에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결법을 제시하고 문제 해결하자라고 해서 이 달서구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이 지역에서 마스크를 구청에서 배부하고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 진료소를 만들었었거든요. 이 건강보험 체계가 갖고 있지 못한 밖에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는 그러니까 이 보도를 하면서 문제 해결까지 이어졌다라고 보는데 이런 시도는 우리 지역에서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구체적인 문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현장으로 가야 된다. 그러려면 출퇴근을 출입처에서 하는 이 관행에서부터 이 뉴스룸이 이 보도국이 좀 벗어나는 게 1차적으로 필요하고요. 이 기자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언론사 차원에서 이런 기회들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는 것이 저는 이 두 번째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시간이 많으면 정말 이 비판 말고요. 앞부분에 했던 우리 비판 말고 긍정적인 어떤 대안과 설계를 하는 이 내용을 좀 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 내용 중에 꼭 하시고 싶은 말씀 못 하신 게 있으면 1분씩 드리겠습니다. 1분 동안 하시고 싶은 말씀 짧게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종환 대표. 네, 우리가 북극에 빙하가 녹아내린다. 북극곰들이 굶어 죽고 있다라는 보도를 많이 봅니다. 사상 최악의 가뭄, 홍수 그리고 뭐 자연재해 기사도 많이 봅니다. 그렇지만 기후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찾아보기 어렵거나 사실 개인의 실천을 요구하는 그런 기사도 많이 봅니다. 무엇이 변화를 만드는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 이후에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가? 그리고 구조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서 이런 사고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이 변화를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정말 좌절과 체념에 빠진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책무는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실이 그동안 문제를 드러내는 게 진실이 전부였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뭔가 대안, 변화를 찾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이쪽에 문제 중심의 보도에서 해결장의 보도까지 좀 확장을 하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천 기자. 네, 지금 월드컵 기간 중에 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를 보시면서 이 많은 시청자들께서 좀 달라진 점을 느끼셨을 텐데요. 예전 같으면 이렇게 뻥 차놓고 그 골이 들어가기를 운으로 바라는 이 방식의 축구를 했다면 이기든 지든 비기든 간에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패스로 이 게임을 풀어나가는 그러면서 축구 자체의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는 결국 언론에 기대하는 바도 이 독자들과 소통을 짧게라도 자주 나누고 효능감을 느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언론의 위기와 솔루션 저널리즘이라는 주제로 이정환 미디어오늘 대표, 천영길 뉴스민 대표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말했던 스마트 파워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다른 사람들의 욕구와 요구에 응답하는 권력을 말합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제대로 작동만 한다면 강제와 억압이라는 것보다 공동체를 만드는 생산적 힘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권력은 서로 관계를 맺고 그들과의 합의 속에서 행동할 수 있는 인간 능력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권력의 근본 현상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자를 도구화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이해를 지향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공통의 의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은 함께 행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나며 그들이 흩어지자마자 사라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철학자 푸코는 권력을 지배 강제와 관련된 것이라기보다 자유와 더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자유를 권력 관계가 비로소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주체들에게 행사되는 힘일 경우에 우리는 권력이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통 결정된 것으로 채워진 곳에는 권력 관계, 특히 권력의 생산적인 힘이 발휘될 계기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집권 여당은 물론 야당에도 이런 생산적 권력이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해 진지한 질문을 던져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